자, 원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죠. 원가법과 우리가 적산법으로 나눠봅니다. 자, 원가법의 개념, 2년 전에도 출제했던 개념은 잘 내거든요.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적산가액인데, 자, 대상 물건의 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의 네모. 자, 여러분 155페이지 감가 수정의 네모. 여기 또 키워드,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인데, 여러분 거기 산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산정하는 나온 거 용 구하는 거야. 구하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가는요, 비용과 같은 말. 네, 우리 영어에 코스트를 번역한 건데 원가나 비용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죠?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액을 뺀 것을, 요걸 뺀 걸 뭐라고 하냐면요, 감가 수정이라고 해요. 아까 뭐죠? 이 재조달 원가에 뭐를 한다?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자, 그래서 이 공식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원가법 개념이 이제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원가법 개념을 받으시고, 자, 여러분 거기에 15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또 적산법이 나와요. 자,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인데, 여러분 최근 시험은요 계속 개념을 출제하고 있죠. 자, 적산법에 있는데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건물의 5층 얼마냐, 이게 기초가액입니다. 기초가액인데 여기에 뭐를 곱하냐면은 기대 이율을 곱한다.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우리 산정한 기대수익, 구한 이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한다? 더하여,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인데, 자, 우선 시험 문제는 요 네모 안의 말, 여러분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벌써 2번 출제했어. 기대 이율이고요. 자, 시험에는요 또 환원 이율로 많이 내거든요. 환원 이율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요 필요 재경비인데 또 시험 문제는 사정 보정으로 많이 내. 사정 보정이 아니라 필요 경비다. 자, 우선 또 요 개념 우선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 기대 이율은 어떤 개념? 자, 여러분 기대 이율은 부동산, 자, 여러분 임대형 건물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자, 여러분 투하된 자본은 투자 금액이야. 임대형 건물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은 투자 금액에 대한 임대 수익과의 비율. 자, 투자 금액 10억인데 임대 수익 5천만 원. 그럼 몇 프로? 5%다. 그래서 이것은 감가상각 후. 자, 감가상각 후에 또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세 공제 전 수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 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의 개념이 기대이율. 기대이율 개념 정도는 확인 하나 해둬야 돼요. 왜냐면요, 환원 이율과 구별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요 개념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조달 원가와 뭐다? 감가 수정. 자,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을 의미합니다.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보시면은 재조달 원가 내용이 나오죠. 자, 개념을 보시면은, 자, 재조달 원가에 있어서의 개념을 보면 항상 기준 시점.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이 기준 시점이라는 거.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인데, 이 시험에는요, 요걸 뭘로 출제를 많이 내면요, 신축, 건물의 신축 시점으로 많이 출제를 한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자,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존 물건을 우리는 기준 시점에서, 건물은 뭐 재생산, 기계는 재취득,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하는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을 재조달 원가라고 한다.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종류를 보시면은 두 가지. 자, 종류는 재생산 원가는 좀 우리가 어려운 용어죠. 복제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똑같은 걸 복제하잖아요. 복제 원가. 그리고 대체 원가. 자, 우선은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뭐에?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체 원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낡고 노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준공했어요. 여러분 건물을 준공하고 5년 정도 지나면 감가가 별로 없어요. 자, 이때 그럼 5년 지난 건물을 다시 조달하는 거예요. 다시 조달하잖아요. 그럼 5년 지난 건물을 다시 조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구조, 동일한 설계, 동일한 공법,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이 똑같은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재생산 원가. 복제 알죠? 똑같이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오죠?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이다. 자,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물리적 측면의 원가 개념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대체 원가는요, 여러분 준공한 지 60년째 났어요. 그럼 60년 동안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공법이 변화를 해요. 이때는요,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60년 전 상태로 조달하면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체를 한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동등한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지는 우리는 신규 대체 건물로 조달한 거예요. 대체 건물로 조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체 원가.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이다. 요거는요, 대체할 수 있는 건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와 공법,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의 건물로
대체를 해버린다. 이게 대체, 오래된 건물을. 그러면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건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능, 60년 동안 엄청 변했잖아요.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다 반영해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이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기능적 감가,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면은요, 이미 포함되는데 또 하게 되면요, 이중 감가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시험에는요, 또 물리적 감가로 또 출제를 많이 하는데,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건물을 최신 건물로 조달하기 때문에 어느 게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두 개 중에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뭐죠? 대체 원가가 이론적으로 뭐다? 우수하다. 이런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거기 산정 기준이 나오죠. 우리 재조달 원가 산정은 뭐예요? 산정은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기준인데, 자, 건물. 자, 건물에 있어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자, 20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계산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 주의해 두는데, 자가건설은 뭐죠? 본인이 직접 건설하는 거. 그럼 자가건설은 본인이 직접 건설하는 거. 규모가 작은 건데, 규모가 클 때는 뭐를 해? 도급 건설이죠. 자가건설이든 우리는 도급 건설이든 뭐를 한다? 우리는 재조달 원가 도급 방식을 기준한다. 그러니까 도급 방식을 기준해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해요.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인 건설 비용. 자, 표준적인 건설 비용에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여러분 건물 짓는데 노동력이라든지 건축 자재 있죠? 이것은 직접 공사에 드는 비용이고,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거죠. 도급 방식을 기준을 하니까 우리는 수급인, 개발업자입니다. 수급인 개발업자에서의 적정한 이윤도 포함해야 된다. 개발업자의 적정한 이윤, 수급인의 적정한 이윤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겠고, 또 발주자, 공사를 발주한 사람, 이 도급인이 뭐 등기비용, 뭐 세금, 공과금과 같은 통상적인 부대비용, 통상적인 부대비용을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요걸 이용한 계산 문제가 2번 출제를 했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재조달 원가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가 수정을 보면은, 자, 감가 수정은 요거죠. 재조달 원가에서 요걸 뺀 게 감가 수정이다. 재조달 원가는 최고, 최선 이용, 최유효 이용의 상태, 감가가 없는. 그래서 감가 수정 개념이 28회 또 정답으로 물었거든요.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뭐죠? 우리가 요거죠. 감가, 요걸 공제를 해야 되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뭐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157페이지 우에서 두 번째 공제의 동그라미, 시험에 요것을 28회 시험에 가산은 더해주는 것, 공제는 빼주는 것, 또
거기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미출. 자, 그게 두 개가 포인트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감가 우리가 요인을 보시면은, 자, 감가 요인을 보면요, 내부적, 여러분 내부적은 뭐죠?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이 측면에서의 우리는 대상 물건 자체에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크게 둘로 나눠요. 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자, 여러분 물리적 감가는요,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말합니다.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 예를 들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돼? 비바람으로 인해서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된다든지, 그리고 사용에 따른 소모나 마멸, 그리고 화재로 인한 전소,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 이런 건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자, 기능적 감가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의 이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이 오래됐어요. 구식화. 예?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건물의 외관이나 디자인이 악화가 된다든지, 또 부주의는 건물이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건 다 기능적 감가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어디서? 외부.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오는 게 대표적으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야. 이 경제적 감가는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을 쇠퇴하면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해요. 또 평가 대상 물건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감퇴한다든지, 또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다, 부적합을 하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이런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자, 이런 감가로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게 뭐죠? 거기에 감가 수정 방법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감가 수정 방법에서 정액법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했어요. 자, 감가 수정 방법을 보면은, 자,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 자, 직접 못 구해요. 직접 못 구하면 어떻게 돼?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 그럼 직접 구하지 못한다. 그럼 사례를 가지고 수집해서 구하는 건 간접.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고, 이때 직접법에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용연수법이 있어요. 자,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죠. 자,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 내용연수법은 세 가지. 정액법,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는 정액법이 있고, 또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 정률법이 있고, 또 수익이 유한한 광산 등의 건물에 적용하는 상환 기금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관찰 감가법이 있고, 그리고 분해법이 있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우리는 과거에는요 이렇게도 출제 많이 했었죠. 감가 수정 방법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가 하나 잔여법 같은 게 들어와요. 잔여법은 수익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가 수정 방법
어느 게 있는가 소속 한번 확인해 두시고,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 뭐를 출제했다? 계산 문제. 정액법을 계속 출제했다. 여러분 계산 문제 출제하면 정액법인데 작년에도 최근에 계산 문제 다 정액법이에요. 작년에도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정액법은 뭐죠? 정액은 일정한 금액입니다. 정액은 일정한 금액. 자,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은 항상 계산 문제를 풀려면요, 요 매년의 감가액을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 항상. 자,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자,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가총액이라고 해요.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 뺀 것을 감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이 감가총액을 뭘로 나누냐 하면요, 이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다. 자, 우리가 총액을 우리는 뭘로 나누냐면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눈다. 자,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가 2억이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경제적 내용연수 50년이다. 50년. 50년이면 어떻게 돼요? 공 하나 없어지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5로 나눠주면 400이네요. 그럼 얼마? 400만 원이 나와요. 400만 원. 매년의 감가액. 자, 그러면 경과 관련해서 감가 수정액은, 자,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400만 원. 자, 매년의 감가액에 뭐를 곱해줘야 된다? 경과 연수를 곱해야 된다. 여러분 준공해서 몇 년 경과했느냐? 만약 경과 연수가 몇 년? 준공해서 5년이 경과했다. 준공해서 5년이 경과하면은 곱해주면은 얼마? 2천만 원이 5년 동안의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이 돼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걸 구하는 걸 출제하는 거 아니에요. 적산 가액을 구하는 걸 출제하는데, 적산 가액은 우리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뺀다? 감가 수정. 여기 2억이죠.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2억에서 감가 수정액 2천만 원을 공제해주면 얼마?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적산가액.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여러분이 정석인데, 이런 형태로 우리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는요, 다른 거 안 내요. 요것만 냅니다. 정액법만 잘 확인. 나중에 문제요, 요거 이제 한 7, 8번 풀게 돼요. 그럼 계속 풀다 보면은 요령이 좀 생겨요.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죠. 그래서 정액법 우선 잘 알아두시고, 정률법은 뭐냐? 기계잖아요. 기계.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해요. 그래서 여기는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하다. 매년의 감가율은 정률이거든요. 그래서 매년의 요 감가율은 정률이기 때문에 일정하는데, 근데 기계는 어떻게 돼요? 상각 첫 해에 감가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액은 뭐다? 체감한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에 투입된 초기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은 가져요. 자, 상환기금법은 자, 광산 수명 100년이다. 이러면 광산 건물의 수명이 100년이라고 하면요, 이 광산 건물로부터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죠. 그럼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 것은 원금이고, 뭐가 붙어요? 원금을 투자하시니까 복리 계산에 따른 뭐를? 이자를 붙죠. 그래서 광산 수명 100년이 다 됐을 때 원금 이자의 요 합계, 원금 이자의 총 합계와 이제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감가 누계액이 서로 이렇게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다. 그래서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 투자하는 원금과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요걸 더해주죠. 더해준 것을 광산 건물의 내용연수, 해당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을 우리는 상환기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거든요. 정액법도 매년, 내용연수는 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정액법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상각을 하고, 상환기금법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을 하는데 요 차이만큼 있다. 이 차이가 이자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환기금은 국공채 투자에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정율법. 그러면 초기에는 어디가 많아요? 자, 초기에는 감가액이 정율법이 가장 많고 정액법이 중간, 가장 적은 건 뭐죠? 상환기금법이 가장 우리가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 자, 우선 요 내용인데 하여튼 우리 계산 문제 보기는 정액법이 좀 중요하다 보시고, 자, 관찰감가법은 관찰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관찰하는데 뭐죠? 직접 관찰을 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인데, 장점은요, 어떻게 돼?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인데, 단점은 감정평가사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능력에 좌우되기가 쉽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바깥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는 놓치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우리가 단점입니다. 자, 분해법은 이 얘기죠. 자, 분해법은,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치유에 요하는 비용. 자, 치유해 회복, 건물 수리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고, 수리수선한 이후, 치유 후에 우리가 효용 또는 가치 증가분이 있는데, 가치 증감이 크면은 치유를 하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면은 치유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감가를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로 나누고, 내부적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나누는데, 자,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다시 둘로 또 세분해요. 뭘로 세분하죠? 아까 있지만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치유 후에 효용, 가치 증가분이 크면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뭔다? 치유를 해요. 그런데 치유 후에 효용 증가분보다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면 치유를 하지 않아요. 치유 불가능 감가. 이렇게 내부적 감가는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기죠.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가치를 발생하는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치유 자체가 뭐하다? 불가능하다.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에서 뭐를 한다? 각각에서 감가액을 이렇게 다 구하죠. 요걸 다 구해서 더해준 것을 뭐라고 하죠? 감가 누계액, 감가 상당액인데 요걸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분해법. 그럼 시험 문제는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정액법 계산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요 5개 개념, 5개 개념을 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개념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는 정액법을 주의해 두고 개념을 한번 확인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로 넘어가서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오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우리가 준용해서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 사례 비교법은 뭐 계산 문제 안 나오고 계산 문제는 당연히 여기죠. 작년 시험도 또 출제했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뭐죠? 비중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비준 임대료죠. 자, 우선 2년 전에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이 또 출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에 거기 의 한번 볼까요? 밑에서 한 7번째 의.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자,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했죠. 그러면 거래 사례에 뭐가 나온다? 금액, 가액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거래 사례 가격 3억 원 딱 주어져요. 이건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이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자, 사정보정 네모. 자, 여러분 26회 시험은요, 26회 시험은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만 무엇입니까? 요걸 출제했어. 자, 26회 시험은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사정보정, 그리고 시점, 수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자,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두 가지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보죠. 그럼 계산 문제 나오면요, 하나, 둘, 셋, 네 개 알면은 우리 비중가액 구하는 건데, 최근에 계속 계산 문제 출제. 여러분, 만약 원래 출제를 해도 계산 문제. 여러분, 요거는요, 숫자 바꿔서 최근에요, 한 4년 동안 숫자만 바꿔서 냈어. 그러니까 푸는 거예요. 요거 몇 번 연습하면요, 10초 안 걸려요. 숫자만 바꿔서 냈기 때문에 전자계산기로 눌러주시면 바로 나와요, 답이. 몇 번 요것도 이제 문제 연습을 하면은 눈에 익어요. 자, 164페이지에 보시면은 임대 사례 비교법 개념이죠. 자, 여러분,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뭐와 비교하죠? 이번은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그럼 임대 사례에 또 뭐가 나오죠? 임대료. 자,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그러면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준용한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공시지가 기준법이 또 나와요. 계산. 자, 여러분 160 우리가 관련해서 3페이지 보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 거기에 의의가 나오죠. 그 의의에 거기 보시면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 평가한다? 토지를 평가한 건요.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데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냐? 자, 어떻게 나오죠? 거기 보면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뭐를 하죠? 시점 수정.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작년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해서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시점 수정. 사정 보정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시점 수정. 작년에 요거 출제했어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자, 우선 이 공식들은 정확하게 이 개념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좀 우선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요 네 가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61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5번에 보시면은 거래 사례 수집 기준이 나오죠. 자,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기준. 자, 거래 사례 수집 기준 네 가지가 나와요. 선택 기준. 첫 번째가 뭐를 계산해야 돼? 사정 보정이죠.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나와요. 사정 보정의 가능성. 자, 이때 사정 보정은 뭐죠? 여러분 거래 당사자의 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면요 사정 보정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고가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정 보정 요인을 보면은 고가 거래가 이루어졌어. 여러분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고,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이때는 증액을 해야겠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액을 해야 되느냐, 증액을 해야 두 가지 요인. 그래서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수집을 하면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죠. 정상적인 것은.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우선 사정 보정치를 보면은 분모는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 얼마냐. 자, 이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를 뭐 100으로 보는데 밑에는 항상 뭐냐면요, 여러분 사례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분모는 무슨 물건? 사례. 요거 분모는 사례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사례. 물건에서 알파는 사정 보정률 몇 프로냐? 사정 보정률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고가. 자, 여러분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뭘로 들어온다?
플러스. 고가일 때는 플러스. 그러면 저가일 때는? 저가일 때는 뭘로? 마이너스. 자, 이런 얘기죠. 자,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가 100인데, 예? 사례 물건, 여러분 사례를 수집했는데, 사례 물건이 20%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저가니까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얼마죠? 80분의 100. 그럼 분모 분재 20%, 분모 분재 20으로 나눠주면 얼마? 4분의 5. 1.25. 요것을 여러분이 또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1.25. 이렇게 기본적인 묻는 것도 출제를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의 가능성. 자, 예를 들어서 자, 2021년 1월 1일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거래한 날짜. 이때 거래 사례의 가액이 5억 원이었다. 자, 이때 또 2021년 8월 1일이다. 이것은 대상 물건의 우리 7월 1일일까? 7월 1일 기준 시점이다. 여러분 기준 시점은요, 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요, 시점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 자료 선택이 어려워요. 거래 시점은 분명하고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하는데, 사례를 수집할 때는 요 기준 시점에 이 날짜에 7월 1일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자, 이때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 거래 사례 가액, 자, 기준 시점에서의 거래 사례 가액이 5억이다. 여러분 지금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5억 변화가 없어요. 6개월 동안 변화가 없으면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다.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근데 거래 사례 가액이 7억이다. 2억이 올랐어요. 이때는 시점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또 이렇게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시점에 거래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한다. 시점 수정. 자, 그러면 시점 수정하는 방법.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인데 최근에는 이걸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자,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 시험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월 1일부터 뭐 10월 30일까지 지가 변동률 5%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시점 수정치는 얼마? 1 플러스 R에 N은 기간이죠. 이때 요 R이 바로 뭐가 돼? 지가 변동률이죠. 그럼 지가 변동률이 5% 하면 얼마? 1 플러스 0.05 1승 1년이 이거. 이때는 시점 수정치는 거래 시점. 여러분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봅니다. 100%지. 기준 시점의 지수인데,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거래 시점에서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뭘로? 마이너스. 자, 여러분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보는데, 여기를 100으로 봤을 때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이 5% 상승했다.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격이 5% 상승하면 뭘로? 플러스. 이런 식으로.
100분의 105니까 1.05 이런 식으로. 기준 시점이 거래 시점에서보다 가격이 상승하면 플러스, 가격이 하락하면 뭘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설명했고 우리 잠시 쉬고 위치 유사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